늙은 나이에 내가 이 70살이라는 나이에 남은 여생을 요양원에서 보내며 자식들이 그들만의 삶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날씨는 너무 추워요. 동풍이 살을 에는 칼날처럼 피부를 찌르는 듯해요. 이런 추운 날씨에 여러분 모두 건강을 챙기고 마음도 따뜻하게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따뜻한 국 한 그릇이 마음까지 녹여줄 수 있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따뜻함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팔로우와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자, 시작해볼까요? 누가 알았겠어요? 이 나이에 내가 여기 앉아 이렇게 글을 쓰며 사람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전할 거라고.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자면 나는 70살의 할머니입니다. 백발의 구부러진 허리를 가진 나, 이름조차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최근에 SNS나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보고 문득 생각했어요. 내 이야기를 나누면 누군가 관심을 가져줄까요? 그저 동정의 시선으로 스쳐 지나갈까요? 아니면 이 이야기가 자신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느끼며 눈물을 글썽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확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공허함과 후회뿐입니다.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성실한 남자였고 언제나 가족을 위해 헌신했어요. 하지만 병만은 갑작스럽게 찾아와 순식간에 그를 데려갔고 나는 넓은 집에서 홀로 남겨졌어요. 한때 장미와 국화로 가득 찼던 마당은 이제 말라버린 흙과 앙상한 가지들만 남아있네요. 햇빛이 창문을 통해 비추고 TV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져도 그 쓸쓸함은 사라지지 않아요. 집이 마치 내게 속삭이는 것 같아요. 당신은 이제 혼자야. 그 속삭임이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겨울 바람보다 더 차갑게 느껴집니다. 2년 전 오랫동안 나와 함께했던 작은 강아지마저 떠났어요. 그 이후로 집은 더욱 조용하고 적막해졌어요. 그래도 적어도 두 아들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큰아들은 사람들 말처럼 성공했고 큰며느리는 일로 바쁘죠. 그들이 안정적으로 살고 있다는 소식에 마음이 조금은 놓였어요. 막내 아들은 아직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으려 애쓰고 있지만 자신의 가정을 잘 돌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막내 며느리는 가정적인 주부로 그들 가정에 어린 천사를 선물해 주었고 그 집은 아이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며 깨달은 건 자식이 있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고 그것이 그들이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시대의 무게 때문이라는 걸 알아요. 내가 시부모님을 돌보던 시절을 떠올리면 참 힘들었지만 그때는 누구나 그렇게 살았죠. 하지만 요즘은 달라졌어요. 모두가 각자의 걱정거리와 어려움을 안고 있고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은 경제적 문제부터 사적인 공간까지 많은 도전을 의미해요. 어느 날 집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내 평생을 함께해온 익숙한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집은 세월이 흐르면서 그 가치가 크게 상승했어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집을 팔아 일부 돈을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후에 두 아들 중 한 명과 함께 살게 된다면 내 삶과 그들의 삶이 조금은 나아질까? 이런 생각은 마음을 무겁게 했지만 이 세상은 원래 그런 선택들로 가득 차 있음을 알기에 담담히 받아들였어요. 오늘처럼 추운 겨울날 고독감이 더 깊이 마음을 옥죄는 듯합니다. 남편을 떠올리면 나는 부러진 기둥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텅 빈 집에서 홀로 서 있는 기둥처럼 말이죠.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도 생각해 봤지만 그럴 때마다 망설이게 됩니다.
이 집은 내 삶의 모든 추억이 담긴 곳이고 아이들이 자라난 곳이며 남편과의 추억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장소입니다. 무엇보다 손주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아이들은 내 쓸쓸한 삶에서 드문 희망의 빛과 같은 존재이니까요. 결국 주말에 두 아들을 집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집을 팔고 두 아들 중 한 명과 함께 살자는 제안을 하려는 속셈이었어요.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라 긴장이 되었죠. 동의할지 아니면 슬쩍 피하며 거절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주말이 되어 나는 집안을 구석구석 청소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비록 날씨가 추워서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아이들과 손주들을 만날 생각에 힘이 났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큰아들이 단정한 옷차림으로 들어오고 뒤따라 큰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두 사람 모두 꽤 진지한 표정이었죠. 조금 뒤 막내 아들과 그 가족도 도착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소박한 스웨터를 걸치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뒤따라 막내 며느리와 이제 초등학생이 된 손주가 활짝 웃으며 뛰어왔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맑고 고운 아이의 목소리를 듣자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고 온 집안에 따스함이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나누며 웃음꽃이 피었고 나는 그동안의 외로움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던 큰아들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엄마. 역시 엄마 음식이 최고예요. 그 한마디에 모든 수고가 보상받는 느낌이 들었죠. 모두가 즐겁게 식사를 마친 후 나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얘들아, 요즘 혼자 지내는 게 너무 힘들구나. 그래서 이 집을 팔고 너희 중 한 명과 함께 살까 하는데 너희 생각은 어떠니? 말이 끝나자마자 식탁 분위기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큰며느리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신중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러면 이 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집을 팔고 그 돈을 너희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줄 생각이야. 빈손으로 가서 너희에게 더 큰 짐이 되고 싶지는 않구나.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묵묵히 무언가를 논의하는 듯 했어요. 결국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반대하지 않았지만 그때 막내 며느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형님과 형수님 두 분 모두 하루 종일 일을 하시고 아이들도 커서 바쁘잖아요. 어머님 혼자 계시면 아마 더 외로우실 거예요. 어머님이 저희 집으로 오시면 어떠세요? 저희 아이는 아직 어려서 학교 다녀오면 집이 시끌벅적해요. 저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 어머님이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그 말을 듣자 나는 막내 아들네 집이 더 따뜻하고 생기 넘치는 곳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 그럼 엄마는 너희 집으로 갈게. 순간 큰아들의 아쉬움이 담긴 눈빛이 스쳐 지나갔지만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건 나쁜 결정이 아니야. 게다가 막내 아들은 지금 전셋집에 살고 있으니 내가 집을 팔아 얻은 돈의 일부로 그들이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모두에게 이득이 될 테니까요. 막내 아들은 즉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저희랑 같이 계시면 더 행복하실 거예요. 매일 손주가 옆에서 제잘되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막내 며느리도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으로 오시면 안심하세요. 제가 어머님을 잘 보살필게요. 그 따뜻한 말들이 내 마음속 차가운 바람을 몰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역시 가족은 변하지 않는구나. 식사 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따뜻한 차를 마시며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집을 팔고 막내 아들 가족과 함께 살기에 적합한 새 집을 찾기로 합의했어요. 그날 밤 익숙한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며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야. 조금 더 시끄러워지겠지만 그게 진짜 가족의 삶이지. 안도감과 기대감이 뒤섞여 가슴이 평소보다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죠.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그 이후의 날들이 수많은 고난으로 가득할 것이라는 사실을요. 막내 며느리가 태도를 바꾸고 내가 사고로 팔이 부러지며 손주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 요양원에 들어갈 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내 결정이 옳았다고 믿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모든 일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오래된 집은 좋은 가격에 팔렸고 막내 아들과 며느리는 곧바로 새 아파트를 찾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여러 번의 선택 끝에 우리는 넓고 밝으며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곳을 찾았습니다. 이사를 할 날이 다가오자 내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집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꽃을 심던 마당 구석구석. 오래된 서랍 속 추억, 남편이 사용하던 은칼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작은 물건들까지 모두가 나를 붙잡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자식들과 손주들과 함께 살기 위해선 필요한 희생이야. 이사하는 날, 짐을 실은 트럭의 소리가 들리며 분주한 분위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집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은 빠르게 모든 것을 정리하며 가족들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새 아파트는 점점 아늑해졌습니다. 집안의 물건들이 제자리를 찾아갔고 손주가 집안을 뛰어다니며 웃는 소리가 들릴 때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건 새로운 시작이야. 이제 가족이 화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새 아파트는 정말로 편안하고 아늑했습니다. 방 3개의 큰 유리창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공간이었습니다. 손주인 영호는 곧바로 자기 방을 정해 환하게 웃으며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할머니, 제 방 너무 멋져요. 막내 며느리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제가 차 한 잔 타드릴게요. 첫날들은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여 나는 드디어 평온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마다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고, 영호는 학교에 가고, 아들은 출근하고, 며느리는 장을 보러 가는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온전한 가정의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죠. 이제 외롭지 않아.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기운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막내 며느리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아직 저축해둔 돈이 남아있으세요? 나는 순간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무슨 돈 말이니? 왜 그런 걸 묻는 거야? 막내 며느리는 내게 차가운 시선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아파트로 이사 오면서 비용이 많이 늘었잖아요. 집 수리비, 영호 학비, 생활비.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습니다.
엄마도 나중을 위해 조금은 남겨둬야지. 다 줄 순 없잖니. 하지만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내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내 선택이 옳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돈에 관한 암시적인 말들이 점점 더 자주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못 들은 척하려 했지만 막내 며느리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변해갔습니다. 둘이 집에 있을 때면 은근한 비꼬는 말들이 하나둘씩 등장했고 그녀의 차가운 태도와 시선은 점점 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겨울 어느 날 장을 보러 가는 길에 얇은 얼음 위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뼛속까지 아리는 고통의 병원에서 깁스를 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막내 며느리는 나를 바라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조심 좀 하시지. 이제 어쩌실 거예요? 누가 이 모든 일을 다 처리하나요? 그 말은 마치 칼로 내 마음을 베어내는 듯했고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할 뿐이었습니다. 얼마 후 손주가 배가 고프다며 라면을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손주가 안쓰러워서 나는 한 손으로 겨우 라면을 끓여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뜨거운 국물이 손주 다리에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영호는 울음을 터뜨렸고 나는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며 허둥댔습니다. 그때 막내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오더니 상황을 보고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못 하실 거면 하지 마세요. 혹시 일부러 애를 다치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내 가슴에 소금을 뿌리는 듯한 아픔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막내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처음에 다정했던 모습은 아들 앞에서만 유지되는 가식일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집에 있으면 그녀는 마치 걱정스러운 듯 묻곤 했습니다. 어머님, 불편한 건 없으세요? 하지만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그녀의 말투는 돌변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호텔인 줄 아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 이후로 나는 아들의 집에서 스스로를 짐짝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막내 며느리의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나를 더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차가운 방 안에 홀로 누워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던 걸까? 그냥 내 집에 남아 홀로 자유롭게 살았어야 했던 게 아닐까? 그러나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오래된 집은 이미 팔렸고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끼며 막내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과 경멸 어린 태도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녀의 말과 행동은 나를 점점 더 불안하게 했습니다. 마치 어떤 계산된 의도가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속으로 시간이 빨리 흘러 내 상처가 회복되고 다시 스스로를 돌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야 더 이상 경멸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멈출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더 큰 비극의 시작일 뿐인 것은 아닐까? 시간이 흐를수록 긴장과 불편함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모든 것이 폭발 직전으로 치닫고 있는 것만 같았고 나는 그 흐름을 막을 수 없는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한때 내가 가족의 따뜻함을 기대했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나에게 짐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느 날 손주의 화상 치료를 돕고 있던 중 막내 며느리가 이를 보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누가 화상에 치약을 바르나요? 그 비꼬는 말투에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나를 은근히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대놓고 비난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숙이고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마음속엔 억울함과 서러움이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손주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하며 나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흘렸습니다. 왜 내가 여기로 오기로 했을까? 돈도 줬는데.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서러움이 북받쳤지만 나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만약 내가 감정을 드러낸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자 막내 아들이 집에 돌아왔고 집안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지만 아침 일을 교묘히 꾸며내어 내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처럼 보이게 말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내 방으로 와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침에 다치셨다면서요? 나는 눈물을 꾹 참고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영호만 무사하면 돼. 막내 아들은 나를 병원에 다시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나는 거절했습니다. 그가 내 여인 어깨에 손을 올렸을 때 나는 아들의 진심 어린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무거움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서 막내 며느리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일이 터졌네. 정말 귀찮기만 해. 그 말은 가슴 깊숙이 칼처럼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영호를 학교에 보내고 나는 요즘 유일한 낙인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잠시나마 기분을 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내 며느리가 지나가다가 리모컨을 집어들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TV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제가 낮잠을 자야 하니 꺼주시겠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것은 내가 요즘 누릴 수 있는 작은 기쁨이었지만 그렇게 쉽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TV를 끄고 밝은 햇살이 비추는 방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끝없는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한때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됐어요 라고 말하던 그녀는 이제 나를 항상 불만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그녀의 비난을 받았고 그녀의 눈에는 내가 그저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막내 아들이 있을 때면 그녀는 상냥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하지만 막내 아들이 출근하면 그녀의 말투는 곧바로 냉랭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여기가 호텔인 줄 아세요? 가만히 계세요. 괜히 일 더 만드시지 말고요. 그 말들 속에서 나는 점점 더 초라해져 갔고 이 집에서 내가 설 자리가 점점 사라져감을 느꼈습니다. 그 말들은 마치 가슴을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나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그저 침묵하며 견딜 뿐이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나는 내 영혼이 천천히 무너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내가 여기로 오기로 했을까? 그냥 예전 집에서 혼자 살았더라면 외롭더라도 최소한 자유와 존중은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오래된 집은 이미 팔렸고 큰아들은 멀리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매일 막내 며느리의 차갑고 계산적인 시선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내 안에서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나를 돌보고 싶어 했던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내가 가져온 돈이 그녀의 관심사였던 걸까? 이런 생각들은 나를 밤새도록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는 그저 내 손의 부상이 빨리 나아서 스스로 일을 하고 영호를 돌보며 그녀의 날카로운 말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과연 모든 것이 나아질까?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답답할 정도로 무겁고 모든 것이 폭발 직전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나는 묵묵히 견디며 이 비극이 끝날 길이 있을지 아니면 끝없는 삶의 연극 속에 갇혀 있는 것인지 자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에서 쉬고 있던 중 우연히 거실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을 듣게 되었습니다. 막내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불만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서 나 정말 힘들어. 엄마가 여기 계시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집이 넓어졌다고 해도 엄마는 도와주지도 못하시고 손은 기부스한 상태고 집안일은 다 나한테 몰려. 나 정말 지쳤어. 나는 숨을 죽이고 들으면서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들킬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막내 아들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그녀를 달래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엄마는 잠깐 다치신 것뿐이야. 손이 나으면 상황이 나아질 거야. 설마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고 가자는 건 아니지? 그러나 막내 며느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여보, 당신은 몰라요. 난 정말 미칠 것 같아. 엄마는 하루 종일 TV 소리를 크게 틀어놔서 쉴 수가 없어. 그리고 영호가 다친 것도 당신 봤잖아. 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나 진짜 못 버틸 것 같아. 그 말은 마치 내 가슴에 커다란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불만과 무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참고 또 참아도 나의 존재는 여전히 그녀에게 짐으로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갈 곳도 없고 돌이킬 방법도 없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정말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엄마가 우리를 믿고 집을 팔아 그 돈을 맡겨줬는데 이제 와서 엄마를 짐 취급하겠다는 거야? 아들의 말은 실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나는 안도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대신 내가 가족 간의 불화를 초래한 사람, 문제를 일으킨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실에서는 격렬한 말다툼 소리가 들려왔고 나는 방 구석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옛집을 떠나기로 한 결심이 인생 최대의 실수였던 걸까? 만약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나는 울음을 삼키려 애썼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적어도 아들이 내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한숨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도 우리만의 삶이 있고 아이도 돌봐야 하잖아요. 이 모든 게 너무 벅차요.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믿고 모든 걸 맡겼는데 내가 지금 그런 말을 하다니? 정말 실망이야. 이런 태도를 보이는 넌 우리 가족의 며느리로서 자격이 없어. 문틈으로 몰래 내다보니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침묵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들었습니다. 슬프면서도 동시에 조금은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아들은 여전히 나를 지켜주고 내가 희생한 것을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거실에서 조금 시끄러웠는데 혹시 들으셨나요? 나는 모른 척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아내가 조금 불평했어요. 하지만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해결할게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불만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고 아들이 내 편에 서 있더라도 그가 가족의 압박을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며느리가 밝고 친절한 모습을 보이려 애썼지만 우리 둘만 남을 때는 냉랭함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갑작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함께 놀러 가요. 기분 전환도 되고 좋을 거예요. 예상치 못한 제안에 나는 놀랐지만 그녀가 관계를 개선하려는 뜻이라고 생각하며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그날 아침, 그녀는 준비를 철저히 하며 계속 웃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준비했으니까요. 나는 차에 올라타며 오랜만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내가 예상했던 관광지와는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주변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니? 며느리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도착하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그 말은 차갑고 무심하게 들렸고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차가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자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내 눈앞에는 커다란 간판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AB 요양원. 심장이 조여 오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왜 나를 여기로 데리고 온 거니? 며느리는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여행하러 가는 줄 아셨나요? 여기가 어머님이 계셔야 할 곳이에요. 저희는 이미 책임을 다했어요. 이제 어머님은 여기서 잘 돌봐주실 테니 안심하세요. 그녀의 말은 마치 심장을 꿰뚫는 칼날 같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차문을 잡으며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지? 나는 간판을 다시 쳐다보며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내가 꿈꿨던 평화로운 삶의 희망이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여기는 더 이상 가족이니라.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의 장소였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집도 팔고 돈도 줬는데 너희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나 며느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주신 돈은 이미 다 썼어요. 이제 어머님은 짐일 뿐이에요. 여기선 적어도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잖아요. 그 말은 또 한 번 나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희생했던 가족이 나를 이렇게 배신하다니. 나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이미 무너진 마음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거의 나를 차에서 밀어내듯 하며 문을 닫았습니다. 다리가 떨려 몸이 흔들리며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그녀는 무심히 내 귀에 속삭였습니다. 내가 당신이 스스로 여기 오기로 했다고 남편에게 말할 거예요. 여기서 나갈 수도 없을 테니 알아서 잘 지내세요. 나는 분노로 목이 메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차문을 세게 닫고 떠나버렸습니다. 차가 떠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내 몸을 스치며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듯 했습니다. 요양원의 직원이 다가와 예의 바르게 물었습니다. 여기 예약하신 분이시죠? 나는 몸을 떨며 고개를 흔들고 울먹였습니다. 아니에요. 난 여기 있을 수 없어요. 내 아들을 만나야 해요. 나는 절규했지만 직원들은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틈을 타 나는 힘겹게 일어서 기부스한 팔을 부여잡고 건물 뒤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여기 남아있으면 정말로 버려질 거야. 나는 작고 좁은 길을 따라 달리듯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나의 의지를 시험하듯 힘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참 후 작은 버스 정류장을 발견했고 철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은 지쳤고 숨은 거칠었지만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누군가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그 시각 집에서는 아들이 퇴근 후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보이지 않자 그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 며느리는 무심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몰라요. 엄마가 친척 방문하러 간다고 하시던데요. 아들은 순간 멈칫하며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어디 가시든 나한테 말을 안 할 리 없어. 대체 무슨 일이야? 며느리는 짜증난 듯 대꾸했습니다. 왜 자꾸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나도 어머님 모든 일을 알 수는 없잖아. 하지만 그녀의 불안한 눈빛과 피하는 태도는 아들의 의심을 더 키웠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걱정이 밀려오며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몰라? 며느리는 목소리가 떨리며 변명했습니다. 정말 몰라요. 그러나 그녀의 이상한 반응은 의심을 더욱 확신으로 바꿨습니다. 아들은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문 근처에서 그는 막 닦은 듯한 흙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며 그는 아내를 향해 의심 가득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엄마랑 어디도 안 갔어? 며느리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그녀의 불안정한 태도와 흔들리는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은 진실이 드러나고 있음을 깨달으며 분노와 불안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마침내 제 아들은 아내의 변명을 견딜 수 없어 주차장으로 내려가 블랙박스 카메라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아내는 당황하여 따라가며 막으려고 했습니다. 왜 봐야 해요? 필요 없어요. 저를 못 믿어요? 그러나 남편은 대답하지 않고 단호한 눈빛으로 차 문을 열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꺼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컴퓨터에서 영상이 재생되자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가 차를 운전해 저를 낯선 곳으로 데려가는 장면이 뚜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야 했고 그 건물에는 희미하게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비록 영상의 소리는 없었지만 며느리가 저를 차에서 끌어내리고 문을 쾅 닫은 후 차를 떠나는 모습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얼굴이 붉어진 채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정말 어머니를 요양원에 데려간 거야?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리며 당황한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저 어머니께서 더 편히 쉬실 곳을 마련해 드리고 싶었어요. 화가 나서 그랬어요. 어머니를 거기에 버리려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아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편안하게? 낯선 곳에 어머니를 혼자 남겨두는 게 내가 말하는 편안함이야? 어머니가 어떤 고통을 겪으셨는지 알기나 해?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영상 속 배경을 바탕으로 요양원의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그의 팔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를 당장 모셔올게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로요. 하지만 제 아들은 그녀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며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과로 다 해결될 것 같아? 이건 내 어머니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야. 너를 더는 믿을 수 없어. 지금 당장 어머니를 찾으러 갈 거야. 내가 돌아오면 우리 사이도 끝이야. 그 말을 끝으로 아들은 집을 뛰쳐나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껴 울었지만 그 울음은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한편 저는 버스 정류장에서 여전히 추위에 떨며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야른 옷을 파고들어 몸을 에워쌌습니다. 밤이 점점 깊어졌고 주변은 인적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온몸이 지쳐갔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날 찾으러 오고 있을까? 집에 엄마가 없다는 걸 알아챘을까? 시간은 끝없이 길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얘야. 엄마 여기 있어. 어서 와줘. 그때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외진 시골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선명하게 제 귀를 울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그 여자가 돌아온 걸까?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였습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길 모퉁이를 밝히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보았습니다. 은색 세단이 눈에 익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걸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오며 차가 멈췄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제 아들이 황급히 뛰어나와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흐느끼며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얘야.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니?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가득 찬 후회와 함께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제가 엄마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 순간. 차가운 밤하늘 아래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배신당하더라도 모자지간의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는 끈이라는 것을. 아들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늦었지만 이제 엄마를 찾았어요. 모두 제 잘못이에요.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얼굴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그의 후회와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살아있으니 충분해. 내가 와줘서 엄마는 이제 마음이 놓인다. 그는 저를 차에 태우며 침착하려고 애썼습니다. 차 안에서 히터의 온기가 얼어붙은 제 몸을 서서히 녹여주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들은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그녀가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영상은 봤지만 엄마가 직접 말씀해 주세요. 저는 먼 곳을 응시하며 고통을 삼키려 했으며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맞아. 그녀는 엄마를 거기로 데려가서 차가운 말들을 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했어. 내가 아니었으면 엄마도 어쩔 줄 몰랐을 거야.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이를 악물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눈에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이제 모든 게 명백해졌어요. 그녀는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제가 이 일을 해결할게요.
차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핸들을 꽉 쥐고 손이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그녀를 용서할 수 없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저는 더 이상 이 결혼을 지속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부은 눈으로 보아 오랫동안 울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차 안에서 기다리라고 말한 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서는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죠? 블랙박스 영상을 다 봤어요. 당신은 제 어머니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잔인하게 대할 수 있죠? 며느리는 울부짖으며 당황한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순간 화가 나서 그랬어요. 어머니를 거기에 버릴 생각은 없었어요. 다시 데리러 가려 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더 격분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은 내가 그 말을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순간 화가 나서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리죠? 이건 실수가 아니라 잔혹함이에요. 그리고 그건 용서할 수 없어요.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눈빛은 단호하고 깊은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자 며느리는 주저앉아 제 발 앞에 엎드려 울며 빌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을게요.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실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날 거기에 데려다 놓고 차갑게 말했을 때 모든 건 이미 끝났어요. 사람은 한계를 알아야 해요. 돈과 집을 받고 이제야 들통나니 사과를 한다고요? 제가 당신을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만해. 난 용서할 수 없어. 엄마를 찾지 못했다면 나는 미쳐버렸을 거야. 당신 같은 사람은 내 아내가 될 자격도, 영호의 엄마가 될 자격도 없어. 우리 이혼하자. 나는 당신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며느리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지만 이제는 아무 말도 상황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그의 결단력이 담긴 눈빛을 느꼈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이것이 모두를 위해 필요한 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이토록 큰 배신을 당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때 가족으로 여겼던 며느리는 이제 깨져버린 신뢰의 그림자로만 남았습니다.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빌며 외쳤습니다. 아니에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어. 어머니가 요양원에 버려졌고 모든 게 블랙박스에 기록되어 있어. 이 상황에서 무슨 변명을 하겠다는 거야? 아들은 일어나 결단력 있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즉시 변호사를 찾아가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거야. 저는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하지만 아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가장 깊이 상처받은 사람은 제가 아니라 바로 아들이라는 것을. 평생을 함께해야 할 배우자가 배신했을 뿐 아니라 그 배신이 친어머니를 겨냥한 것이니 이 상처는 쉽게 가늠할 수 없는 깊이를 가졌을 겁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무 흥분하지 말아라. 어쨌든 손주도 있잖니. 손주를 생각해서라도 신중히 하렴. 하지만 아들은 주먹을 꽉 쥔 채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손주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리고 거짓말까지 하는 사람이 아이를 키울 자격은 없어요. 며느리는 땅에 주저앉아 오열했지만 이번에는 그 눈물조차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린 지금. 눈물로 모든 걸 돌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날 밤 오직 저와 아들 둘만 남은 집에서 우리는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아들은 고민이 깊은 얼굴로 앉아있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에게 했던 약속을 지킬게요. 열심히 일해서 엄마가 편히 지내시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며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쓰라린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돌아와서 나와 마주하고 진심을 전해주니 더는 바랄 게 없다. 며칠 후 아들은 변호사를 만나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그림자처럼 집을 떠났고 그녀가 남긴 실수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손주의 양육권 문제는 법정에서 결정되겠지만 적어도 제 삶에 큰 위협이 되었던 존재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집에는 저와 아들만 남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큰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지만 저는 여전히 살아있고 아들의 사랑이 곁에 있습니다. 오히려 저와 아들의 관계는 이제 더 단단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치는 것을 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비극이 지나간 뒤 남는 것은 진심뿐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잡고 꼭 쥐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은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평안을 불러왔습니다. 고요하면서도 강한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족의 의미, 신뢰의 붕괴, 그리고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때로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어둠 속에서 희망을 찾는 작은 빛이 될 수 있습니다.